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3M입니다. 현대의 핵전쟁이 아닌 재래전이 발생하면 전황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제공권입니다. 얼마나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느냐가 지상군의 전황이 밀릴 때 역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한반도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장이 좁긴 하지만 도로, 날씨 등 다양한 조건으로 인해 기계화 부대가 이동하기에는 많은 제약 조건이 있는 것이 현실이죠. 이에 제한된 병력으로 넓은 지역의 지원을 위해서는 항공력의 근접 지원이 필수적이죠. 이런 상황에서 제공권을 미리 확보하게 되면 전술 지원부터 근접 지원, 헬기를 통한 항공 지원까지 다양한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거죠. 수적 열세인 대한민국 육군이 북한군 대비 우세를 점치는 이유는 현대화된 장비에 더하여 완벽하게 우세를 점하고 있는 항공 전력이 분석 결과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공권은 공대공 전투의 우위로만 획득되지는 않습니다. 적의 항공기가 아군의 상공을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먼저지만, 아군의 항공 전력이 전투 중인 아군에게 원활한 항공 전력 지원을 하면서 적 후방의 전술 전략적 목표를 타격하여 적의 전쟁 수행 능력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죠. 하지만 아군의 항공기가 공군력을 투사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적 항공기보다 적 대공 무기들이죠. 세계 최강을 자부하는 미군도 전쟁 개시 가장 처음 시작하는 작업이 바로 대공제압 작전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공망 제압을 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다양한 수단 중에 하나, 와일드 위즐이 오늘 소개할 기체입니다. 이라크전 시작과 함께 미주리오에서 날아오던 토마호크의 목표는 바로 이라크군의 레이더 시설이었습니다. 당연히 적의 사거리 밖에서 이동이 가능한 전함에서 위치를 파악하고 파악한 적 레이더 기지를 모두 박살내버리면 좋겠지만, 적도 바보가 아니기에 여기저기 숨겨놓은 레이더 기지가 있을 거고 이를 사전에 모두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전자적 능력의 차이를 보인 걸프전에서도 미군은 와일드 위즐 전용 기체를 운영했던 거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정식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표적은 전쟁 시작 전에 장거리 순항미사일로 격파합니다. 한국군의 경우 현무 시리즈의 순항, 탄도미사일, 에이테킴스 같은 다양한 수단으로 무력화를 진행하죠. 그리고 항공기의 전술 목표에 대한 타격이 진행될 텐데요. 이때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의 슬로건인 와일드 위즐기의 임무가 수행됩니다. 이미 파악된 레이더는 다 방법해버렸을 테니까 알고 있는 레이더 기지는 없지만, 모르는 레이더 기지를 뚫고 적 지상 목표물을 타격해야 하는데, 재빠르게 움직여도 모자랄 판에 폭탄에 지대공 미사일을 덕지덕지 붙인 공격기 부대가 지대공 미사일에 노출시키는 경우는 매우 위험하니, 일단 미사일이 뜨기 전에 막아내는 임무를 가지고 가장 먼저 투입되어 공격 제파가 임무를 완료하면 마지막으로 철수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일부러 적 방공망에 노출되어 레이더가 조준되도록 낚시를 벌이면서 실제로 조준되면 방공망을 공격하여 무력화시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죠. 이런 와일드 위즐은 1965년 베트남 전쟁에서 처음으로 시행됐으며 F-100F 슈퍼 세이버가 첫 번째 와일드 위즐 항공기였습니다. 이 와일드 위즐은 월명의 SA-2 가이드라인 미사일에 대항할 수 있었고요. 와일드 위즐 임무는 극비로 다뤄졌으며 와일드 위즐 조종사들은 기지 내에서 우선적인 임무 수행이 보장되었었죠. 이후에도 와일드 위즐은 계속 발전했고 F-4G 팬텀이나 F-16 CJ 같은 다른 전투기도 와일드 위즐 임무로 투입됐습니다. 월남전에서 처음 사용한 이래 미군은 이후 전담 임무를 수행하는 기체를 계속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그 임무의 중요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미군이 항공력을 투입하는 전투에서는 결코 빠지지 않는 기체들의 임무들이죠. 수행했던 임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1965년 12월 22일 F-100F 와일드 위즐이 처음으로 베트남 상공에서 적의 SA-2 미사일을 파괴했습니다. 1967년 1월 26일 F-105F 와일드 위즐이 적의 방송 레이더를 AGM-45 슈라이크로 공격했으나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F-105F는 적 미그와 교전했고 한 대를 격추하고 한 대를 손상시켰죠. 1972년 5월 10일 F-4E 와일드 위즐이 라인베커 작전에 참가했고 적의 SA-2 미사일을 AGM-78 스탠다드함으로 파괴했습니다. 1991년 걸프 전쟁에서 F-4G 와일드 위즐은 이라크의 방공망을 제압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요. F-4G는 AGM-88 함을 사용해서 적의 레이더를 공격했고 공격된 레이더는 무력화됐죠.
1999년 얼라이드 포스 작전에서 F-16CJ 바이퍼 위즐은 세르비아의 방공망 제압에 투입됐습니다. F-16CJ는 함 타겟팅 시스템과 AGM-88을 장착하고 대레이더 임무를 수행했죠. 문제는 미군처럼 강력한 항공전력과 전자전 능력을 가진 군대 이외에는 적의 대공 방어 능력과 와일드 위즐 기체의 능력이 비슷한 경우에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 방공망과 아군 와일드 위즐 기체가 교환되어 버리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는 겁니다. 즉,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킨 대신 아군의 와일드 위즐 기체가 손실되어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당연히 미사일 주변에서 알짱거리면서 미사일이 날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유도 레이더에 카운터를 때려주는 만큼 누가 먼저 때리냐에 따라서 누가 죽느냐가 결정될 수가 있으니 가장 위험한 임무 중에 하나인 겁니다. 한국 공군의 경우 북한 공군 대비 항공우세로 전세를 끌어가는 것이 기본적인 전술인 만큼 한국군 역시도 시드 임무의 와일드 위즐 기체를 사용합니다. 미군처럼 완전히 전문화된 기체는 아니지만 대레이더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는 F-16을 사용하여 시드 임무를 수행하죠. 현재는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은 F-35가 도입된 상황이라 전술적인 임무가 조금 더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군은 전 세계에서 항공 능력이 가장 뛰어난 군사 집단이니 이 항공 전력의 위력을 발휘하기 위한 시드 임무 전문 기체를 운영하고 있죠. 아시다시피 여러가지 제약 조건으로 인해서 미군은 베트남전에서 공대공, 공대지 전투로 인하여 많은 항공기를 손실합니다. 이런 전투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온 전술이 바로 와일드 위즐 기체고, 당장 운영 가능한 여러가지 기체를 사용하여 와일드 위즐 기체를 구현하기 시작합니다. 초기에 구현된 F-100과 F-105 기반의 와일드 위즐 기체는 기존 기체의 개조를 통해서 조금씩 그 운영 경험을 축적하여 가죠. F-105 와일드 위즐 1은 AGM-12B 불법 유도형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했죠. 이 미사일은 조종사가 광학적으로 목표를 추정하고 수동 조정으로 목표에 유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조종사가 방해를 받거나 비행 중에 집중하지 못하면 미사일은 명중하기 어려웠고, 그 때문에 명중률이 많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F-105F 와일드 위즐 2는 AGM-45 슈라이크 대레이더 유도형 공대지 미사일을 사용했고요. 이 미사일은 적의 방공 레이더 신호를 탐지하고 자동으로 유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도 성능에는 그다지 크게 뛰어나지 못해서 높은 성과를 내는 한계가 있었죠. F-4E 와일드 위즐 3는 AGM-78 스탠다드 미사일과 AGM-65 매버릭이라는 대레이더 유도형 공대지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미사일은 슈라이크보다 훨씬 강력하고 정확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죠. 문제는 스탠다드 미사일이 너무 크고 무거웠다는 데 있습니다. 개발은 해군에서 했지만 정작 대부분의 사용은 공군에서 운용했을 정도니까요. 유도와 탐지도 이전의 슈라이크 미사일과 동일한 성능을 사용했기에 빠르고 강한 파괴를 가지고 있었지만 명중률은 그렇게 높지 못했습니다. F-4G 와일드 위즐 4는 AGM-88 함과 AGM-65 매버릭 대레이더 유도형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했고, 대레이더 미사일의 거의 결정판적인 AGM-88 함 미사일은 F-4G 와일드 위즐에게 강력한 대공시합 능력을 부여했죠. 이후 F-16CJ 와일드 위즐 5는 AGM-88 함과 AGM-65 매버릭 그리고 GBU 계열 레이더 유도 정밀 폭탄을 사용합니다.